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조선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역사가 단군 조선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부터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조선은 이미 고조선이 있은 후에야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 하는 것을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 사회는 청동기 시대가 없는 기형적 역사로 만들었고, 해방 이후에는 일제사관의 포로가 된 식민사관으로 청동기 시대를 가능한 늦춰보려는 반이성적, 반과학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의 역사 해석이 과학적으로 연대 측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 측정은 우리의 관념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왜 그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우리 역사의 청동기 시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지금 자신들의 관념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즉 신발에 발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증거물들은 계속적으로 발굴될 것이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저들의 그 완고한 그러한 태도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역사 해석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그 시기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관변 학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 동북공정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청동기 시대 상한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12월 전남 화순에서 청동거울, 동검, 청동방울 등 청동기 시대 유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유물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는 것은 발굴은 그 이전에 되었는데 이것이 뒤에 가치를 모르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원전 3세기 유물로 밝혀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청동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일제의 식민사관은 설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전 괴정동에서 기원전 4세기의 유물로 보이는 청동 기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정연대 2325년 그러니까 기원전 24세기로 이렇게 나타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고인들 유족의 청동기 그 흔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325년이라고 하면은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고조선 성립연대 기원전 2333년 이 시기와 8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군 신화에 나타나는 고조선 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조선 안에 단군이 세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시조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조선의 역사는 단군조선이 성립되기 이전에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것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것을 다시 계승한 그러한 시조인식을 나타낸 것이 단군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개성의식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고구려조선, 백제조선, 신라조선, 가락조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사, 나라는 무너져도 그 정통성, 계승은 계속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정연대 2630년, 기원전 2630년으로 나타난 전남 영암군 장천리 주거지 유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남 강동군 용곡리 비파용 청동 창끝, 이것이 기원전 25세기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은 평남 지역에서 장리 청동방울 청동단추가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26세기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남 선천군 용산 고인돌 무덤에서 청동 조각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려 기원전 31세기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래도 그 청동기 주조 기술이 그 서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만주로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을 것이기 때문에 평안도라든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일찍 전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앞선 시대가 나타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31세기나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추정연대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러한 추정연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청동기의 시대의 시작은 아무래도 한강 이남 이쪽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북쪽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단군 시대보다 앞선다. 즉 단군 시대에는 이미 청동기 문화가 어느 정도 숙성한 그런 단계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문자적으로 이미 앞선 영상에서 조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승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시조와 선조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조와 선조가 이룩한 그 청동기 문명을 단군 조선이 계승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단군 조선보다 앞선 고조선 시기에 이미 청동기 시대로 진입했다 하는 것을 단순히 신화로만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것이고 또 그 연대가 한국의 청동기 시대를 기원전 20세기로 상향했다고 하지만 청동기 시대는 단군 조선보다 더 이른 시기로 소급돼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반도 밖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청동기 유물이 어디까지 그 연대가 올라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청동기 시대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 이전에는 기원전 1000년대에 무문토기와 함께 청동기를 제작 사용했다, 이것이 우리의 통설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내몽골 지역, 여기서도 보면 기원전 1400년, 1700년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조양시에선 1700년대, 1745년에 오차 범위가 270년이니까 기원전 2000년대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윤영시 본계현 고우산 청동기 시기, 여기에 보면 1955년에서 오차 범위 140년, 그러면은 208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점점 이제 올라가는 그 근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태국 반창 지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 유지다, 이렇게 청동이 일어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세계의 그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것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2100년으로 이렇게 하향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한국사에서의 청동기 시기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가요? 전부 저 서쪽에서부터 해가지고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었는데 그 시기가 태국 반창 지역보다 늦다? 이 말은 2100년 되니까 단군 조선이 성립되고도 뭐 200년 이상 흘렀는데 단군 조선은 청동기 문화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단군 조선보다 이른 시기에 청동기 시대가 이미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단군 조선이 성립돼서도 반창 지역을 보게 되면 단군 조선 때는 청동기 시대가 아니었다 하는 이런 상반된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 대체로 귀걸이, 단추, 가락지, 활촉, 작은 칼 뭐 해가지고 주로 소형으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형태가 크지는 않았는데 후대로 가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청동기의 크기가 커지고 또 그 안에 문자가 들어가서 금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때에는 문자와 함께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동시에 발전되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문자가 시작되는 그 초창기에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문자가 초보적인 형태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서 아주 간단한 4자 이내의 그런 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들은 지금 중국 학자들은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국인의 언어 또 한국인의 상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명 한번 들으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이해를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적봉시 지주산 여기에서 이제 발견된 그 유물 유적을 보게 되면 청동기 시대가 2410년에서 140년 이렇게 되니까 오차 범위를 상한선으로 보게 되면 2550년이 되겠네요. 2550년.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참 깜짝 놀랐는데 문자로서 금문으로서 표기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고조선의 시작을 살피게 되면 이 시기와 매우 가까운 그때에 고조선이 열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뭐랄까요 어느 정도 문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 고조선의 시작은 기원전 26세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과학적으로 추정한 연대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해경에 있는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정확하다.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레만 일대 그리고 또 나타난 유물 유적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호남선까지 그렇게 퍼지게 되었다. 그때가 조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청동 유물은 뭐 귀걸이, 단추, 가락지, 뭐 활촉, 작은 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기가 작거나 장식용이거나 아니면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로서의 그 청동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산 도구로 쓰였다든지 또 무기로 직접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초창기에는 이제 출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청동기가 기물이 그렇게 많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원전 26세기로 평가되는 평남 상원군 장리 거기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 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붙여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체가 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고조선 시대의 푸나로와 사회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나로와 사회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러한 친밀한 벗, 친밀한 배우자, 또 친밀한 형제, 뭐 이런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나라 사회 때에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네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푸나라와 사회의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동그란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상징으로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네 개가 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도 천신 하나님의 자손 중에서 넷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문에서는 이 넷째가 바로 부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여의 전신, 그 조상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문헌상으로도 이렇게 그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신농은 줄령에서 구리를 캐내어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구리는 청동기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은 철이나 구리처럼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귀하고 드문 그러한 광물입니다. 그래서 주석 대신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얘기할 때는 구리 플러스 주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체 광물이 있을 때에 그것이 혼합되어 있을 때 그것도 청동기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청동기 시대는 반드시 구리와 주석이 섞였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농 임금님 이 글자, 첫 글자 이것이 들어있는 화폐가 청동화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때 권륭제의 명으로 자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총집대성한 그 안에 그때까지 전해오던 고대의 화폐를 총괄해서 이렇게 모사를 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기록을 했다 해서 전록, 돈전자에다 기록한다는 논자입니다. 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3대 이전의 화폐로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3대 이전이라고 하면 하, 은, 주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전에 만든 그러한 화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시칭 이건 역시 3대 이전의 인물을 이름을 여기에 넣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니까 이 신이라는 시칭을 가진 인물은 고대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농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대대로 후손들에게 항상 나는 이분과 어떤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경영할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또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가운데 장대처럼 세워진 이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의 시칭이 이대로 있는 것이고 양옆으로 가지치기 한 것처럼 두 개가 더 나타난 것은 직선이죠. 이것은 직선은 신으로 읽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설문해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을 이렇게 합쳐서 세 분의 신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신을 합친 것이 바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삼신합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셋을 또 다른 형태로 합치게 되면 숫자 3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천지인의 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지인의 도다. 그러니까 천신, 지신, 인신 이 세 분으로 있음으로 해서 만물이 이루어졌다. 만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신이 있음으로 해서 그 후손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상징을 토템으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만물로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삼신을 또 다른 형태로 한 것이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뒤집었을 때 이것은 본래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났으면 이 뒤집은 이것은 바로 이 세워진 삼각형을 계승한 다른 인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상하 대칭으로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을 계승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황제헌원 씨는 산에서 구리를 캐서 도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시대에 도패를 만들었듯이 그 직전에 천신 하나님의 이 신패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18세기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은 전혀 이상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요임금 때는 유명한 장인인 수씨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오임금 때도 수씨가 있고 요임금 때도 있고 또 주나라 때까지 가서도 수씨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역사가 개창된 이래로 개벽된 이래로 이 수씨가 청동 기물을 만드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그렇게 대대로 전성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상징이 바로 수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임금은 역산의 쇠로 돈을 만들었다. 돈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공물의 내용을 보면 뭐 다른 건 좀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쇠붙이가 나옵니다. 금, 은, 동 세 가지 쇠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때에는 광물을 다루는 것이 능숙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 수씨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성씨로도 쓰였고 또 이것이 직책으로도 이렇게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문무왕 비문에 보면 자신들을 화관지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쇠를 주조하는 그것을 맡은 당대의 하이테크 책임자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화관이 바로 이 수씨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보면 크기나 무게는 갖는 사람이 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정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이라는 건 청동 기물을 말하죠. 제사 지내는 예물. 옛날 하왕의 덕이 충만했을 때에 먼 나라에서 지방의 풍물을 그린 그림에 그려서 바치고 구주의 목을 통해서 금을 바쳤으므로 하왕은 그 금으로 정을 만들었고 지방의 풍물을 새겨 놓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금으로 정을 만들고 청동기물을 만들고 지방의 풍물을 새겨놓게 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이때는 아주 성숙한 아주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기술로서 이 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 시대가 고조선 시대와 이렇게 맞물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근거로서 이렇게 신패 혹은 주패로 이렇게 읽히게 되는 이 화폐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주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동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연동은 최초의 담금질 단계, 용해와 간단한 주조 단계, 재련과 복잡한 주조 및 대량 생산 단계,
각종 금속과의 합금 단계라는 4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청동으로 합금된다. 초기 동광의 용해나 재련이 어떻게 성사되었는가를 두고 의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의 온도 가지고는 청동을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높은 온도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일부에서는 노천에서 모닥불을 피워 가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모닥불은 양질의 원료를 썼을 때에도 기껏해야 600도에서 700도의 열밖에 발산할 수 없으므로 1000도 이상의 고열을 요구하는 동해 용해는 물론 700도에서 800도의 온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산화동광이나 탄산동광의 환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닥불로서는 어렵고 모닥불로는 할 수 없고 고온에 견디는 도기 가마를 이용해 가열 처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00도 이상의 인위적인 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방식은 도기 가마를 이용을 해서 처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신패 혹은 주패 이것은 당연히 1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제조된 것이고 따라서 고조선 시대는 청동기를 만들 능력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선왕조의 항아리 이란의 수사에서 출토된 도기가마는 1200도씨의 고온에서 구워낸 것으로 동호의 용해나 재련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1000도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를 보니까 이집트 선왕조 시대에 그 다음에 이란의 수사 여기서 출토된 도기 가마를 봤을 때에 동의 용해나 재련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토기는 훨씬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 시대에도 그러한 기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기는 원칙적으로 구리와 주석이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합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석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불의 온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주석이 없으면 청동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주석 대신에 다른 광물을 합금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반드시 주석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다른 광물로서 대체하고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조할 수 있으면 그것도 청동기 시대로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대륙이나 또 이 만주 이런 지역에는 주석이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석을 이렇게 타 지역에서 수입을 해서 보충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동 기물 속에 금문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천신 하나님의 이름자가 있는 이 신패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고대 고조선 시대에는 이 광물을 다스리는 광물을 이렇게 주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북이라는 글자 혹은 등진다 할 때 이 배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 배는 척진다 그러죠, 보통. 이 등을 맞대는 것.
정면으로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 둘 사이에서 거리가 생겼고 둘 사이에서 어떤 반감이 생겨서, 그것이 예전에는 벗이었으나 이렇게 등지게 된 이후부터는 불구 대천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처음 뜻은 벗이었으나 후대에는 원수, 대적,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산해경에 있는 독자와 마찬가지죠. 이 독이라는 건 다스린다, 보살핀다, 양육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후대에 가서는 이것은 뭐 죽인다, 해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한자에는 다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전체적으로는 매미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둥그런 태양 안에 양잠신, 뉘조의 시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신 하나님과 뉘조의 족단이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부분,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건 보일 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글자로서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일 시자. 그런데 이것을 분해를 하다 보면 이것과 이것으로 됩니다. 이것은 뉘조, 이것은 천신 하나님, 시조 할아버지와 시조 할머니 두 분이 연대해서, 그 양족단이 연대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민속에서는 삼신 할머니가 되죠. 이분은 삼신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보정시에서 발견된 은나라 영역에서 발견된 고조선 시대의 20인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3대째가 8분, 그 다음에 4대째가 6분, 5대째가 6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문을 살펴보자면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이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기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이 같은 계로 불리는 그날에 한꺼번에 돌아가셨나요? 여기도 또 있네. 그러면 이분도 다 같은 날에 돌아가셨나? 또 3대에도 보면 같은 주씨가 있습니다. 여기 또 기씨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그럼 동시에 돌아가셨나요? 그것 아니고 이것은 푸나로아 사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이 짝을 이루고 있죠. 자, 그리고 요 안에 보면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고향 임금님으로서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천신 하나님을 모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고향 임금님의 아드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자. 오늘날 이것은, 오늘날 글자는 나물 여자가 되는 것이죠. 나물 여자는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표시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입니다. 그 넷째가, 여기 보시다시피 넷째가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여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여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에 보면 부여라고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소호금천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호금천. 그 다음에 이건 방자가 되죠. 방자를 뒤집은 글자가 됩니다. 방자. 돈, 패자. 그 다음에 이건 삼신을 계승했다. 이 말이 되죠. 삼신을 계승한 이 소금천씨 이 지역에서 이런 인물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천자가 되죠. 하나님 천, 하늘 천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해님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삼각형 소금천씨를 나타내고 이 삼각형 이것은 소호금천씨와 같은 항렬이 되는 사돈 쪽에 그 희화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계와 부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보일 시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개인은 소호금천씨를 나타낸 것이고 소호금천씨가 인식하는 인척관계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희화씨, 희화씨와 더불어 이런 부계와 모계를 받들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호금천씨의 전체를 알려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현이고 이 아랫부분은 소호금천씨가 인식하는 선조의식 그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부임 이렇게 됩니다. 혹자는 이것을 부공 이렇게 읽는데 공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임. 부임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은 5대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고조선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왔네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부자, 이건 여자, 그 부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여. 이 부여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드님이고 그 넷째 아드님이면서 이 밖에 아자가 있죠. 이걸 보면 푸나라와 사회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부, 무, 주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무시니까 무시니까 5대째죠. 그러면 대형 일을, 대형 일을, 형일무, 형일임. 그러니까 형일무 했을 때 이 무씨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은 5대째의 형제 중에 6형제 중에 둘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고향 임금님이 행했던 그런 잔을 맡은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고향 임금님이 잔을 맡은 것은 이런 잔을 했는데 이 우대가 이런 것이니까 자손은 당연히 대칭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대칭으로 하면 모양이 같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옆으로 누였습니다. 마치 천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따님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후손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배주자를 90도 누인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무씨가 이렇게 제사 혹은 접대,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처럼 외부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여기는 누구라는 대상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이 청동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줬는지는 여기에 표현이 되질 않았으니까 아마도 이거 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손님마다 하나씩 나눠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새 두 마리입니다. 이건 역시 아까 그 남자들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장리의 그 청동 유물을 보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마주보는 것을 보면 이것은 푸나라와 사회 때의 그 사회상을 표현하는 세족의 그 상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척, 묘, 이것은 글자가 있나? 하여튼 이분이 어머니, 무, 어머니 모씨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푸나라와 사회를 자신의 토템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도 보면 궁고양, 그 다음에 고양 이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 주씨, 여기서 궁고양 할 때 양자가 아버지 주씨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때 고양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고양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 두 개, 발이 두 개죠. 그 다음에 여기 아들 떼에서는 세 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족칭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신의 자손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된 거나 같은 것이죠. 이렇게 표현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자인데 이후의 글자들은 표현이 다릅니다. 이런 고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런 식의 글자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이 글자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이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서는 궁고양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화살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궁고양 이게 문헌으로서는 이렇게 되고 때로는 이거와 같은 의미, 곧 대체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래의 글자는 이렇게 되고 이 상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사달의 언덕에서 아사달 지역에서 태양신 그분의 자손이 되는 이 청동 문명을 가졌던 인물, 가졌던 공동체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것을 많이 사용을 했고 이것은 후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마천이 고양 해가지고 이 글자를
이 글자를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후대의 관념이지만 뜻은 둘 다 똑같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단군조선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미 존재했었다. 문자로서도 그랬고 청동기 발굴 유물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천신신농 하나님이 다스리던 고조선 시대였다. 그래서 산해경에서는 이 시대를 일러서 천독,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는 유물의 과학적 연대, 고대 문헌의 다수기록, 문자의 해석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고조선 출발은 청동기 시대로부터 출발했고 우리에게 청동기 문화가 없었다,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참으로 정말 세상을 뒤집는 얘기고 역사를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쓰레기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식민사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죠. 우리 역사를 병들게 했는데 최근에는 나타나는 유물을 놓고 그걸 가지고도 궤변으로 우리의 청동기 시대를 자꾸 깎아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또 문명에서 벗어나야 이러한 우리의 한국사를 쓰레기로 만드는, 노예의 역사로 만드는 그런 세력들에게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자를 모르면, 글자를 모르면 눈뜨고 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